자, 이제 마케팅 및 광고를 보겠습니다. 마케팅 및 광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량도 제일 적고요. 난이도도 높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로 출제하는 것은 마케팅 전략이죠. 마케팅 전략에서 제일 분량이 많은 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관계 마케팅 전략이 있죠. 얘네들은 뜻만 알면 되는 정도로 분량이 없죠. 그나마 이제 분량이 있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얘네들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죠. 시장을 세분화하고 타겟을 정하고 차별화를 하는 거죠. 그 차별화의 내용이 이제 4개를 섞어서 차별화를 하는 거죠. 여기가 요거 시장을 세분화할 때는 수요자층을 세분화한다 그랬죠. 수요자층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한다. 그 다음에 차별화는 이제 공급 상품을 차별화하는 거죠. 이게 이제 차별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는 사실 포지션이잖아요. 포지션. 자리를 잡는 건데, 포지셔닝. 자리를 잡는다는 게, 이제 고객들 지각 속에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 회사 제품은 어떤 제품이다. 그러니까 고가 전략으로 가느냐, 저가 전략으로 가느냐. 이 회사 제품은 그 고급 브랜드 전략으로. 예를 들어 뭐 삼성 갤럭시 폰이나 그 애플은 고급 브랜드 전략이잖아요. 근데 뭐 중국의 무슨 뭐 샤오미인가? 뭐 이건 이제 저가 전략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지각 속에, 머릿속에, 그 회사는 그 제품은 이러이러한 제품,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시키는 거죠. 그게 다른 회사와는 다른 위치에 자리를 잡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차별화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표적 시장을 정하는 거죠. 표적을, 타겟을 정할 때는, 이렇게 세분된 시장 중에서 가장 자신이 있는 시장을 타겟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차별화는 이제 4가지를 섞어서 차별을 하는 거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4가지도 기억하고 있어야죠. 가격 측면에서 차별화, 제품 측면에서 차별화, 그 다음에 유통경로 측면에서 차별화, 홍보 촉진 측면에서 차별화, 이렇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해서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고객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라는 얘기죠. 고객과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해서 고객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라는 얘기죠. 섣불리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오게 하지 말고 attention, 주목 단계에 있으면 interest, 흥미 단계에 오게끔 하고 흥미 단계에 있으면 desire, 욕망 단계, 그 다음에 이거 action, 이제 마무리, 클로징 시도한다 그러죠. 혹시 중개사법에 그런 거 나오나요? 클로징을 시도한다. 클로징 시도가 어느 단계에서 해야 돼요? 디자이어 단계에서 해야 되죠. 욕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클로징을 시도한다. 이제 계약서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앞서서 그렇게 해버리면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사실 부동산 그 분양에서는 사실 지속적 관계 중시가 쉽지 않잖아요. 분양을 받는 게 그 회사 제품을 일생을 살면서 몇 번 분양받겠습니까? 근데 중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개에서는 찾았던 사람을 또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할 때는 이런 걸 또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물주 잡는 데죠. 물주를 잡으면은 그 물주가 이제 계속 이제 컨택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안에서 저한테 이제 수업 들었던 분인데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오픈을 했는데 이제 평소에는 뭐 별로 이제 그냥 그 사무실 유지하는 정도만 들어온대요.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중간중간에 큰 건이 한 건씩 있대요. 몇십억짜리가. 그런 걸로 이제 수익을 내고 평소에 그냥 조그마한 거는 그냥 사무실 유지로 하는 거고. 근데 중간중간에 큰 건이 그 이제 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주가
돈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물주로 소개를 시켜준대요. 돈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 잡고 있으면은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요. 아무튼 다른 데서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은 저녁을 쌌어요. 뭐 크게 쏜 게 아니라 이제 빵 돌리고 뭐 이렇게 돌렸는데 그게 100억짜리를 한 건 했대요. 100억짜리 한 건 해가지고 그날 이렇게 했는데 더 큰 거 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했는데 100억짜리면 얼마예요? 양타면? 예? 0.9%? 0. 몇 프로요? 0.9%인가요? 1억 8천이네 그럼 양타면 한 건에서 1억 8천이요. 제 연봉보다도 많아요. 한 건에서 아무튼 뭐 그렇게 한다고 해요. 물주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제 선배를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성사를 못 시킨 것도 성사를 못 시킨 거지만 이 고객이 원하는 걸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물자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고객이 항상 원하는 물건을 소개시켜줘야 하는데 원하는 물건이 없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이라고 자꾸 그거를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중개도 지속적 관계를 중시해야 됩니다. 중개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한대요. 이제 집을 팔면은 이제 산 사람이 있고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을 판 사람한테는 꼭 이제 계약서 쓴 날 접대를 한대요. 대접. 뭐 저녁을 사거나 이렇게 뭐 또 술을 한잔 하거나 하면서 그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이제 물건을 갖고 있던 걸 판 사람은 좀 산 사람보다는 더 서운한 그런 감이 있대요. 이렇게 갖고 있던 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위로주 겸 뭐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이 또 살 거 아니에요. 사면은 또 살 때 또 이제 알아봐 달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중개에서. 여기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개도 마케팅 뭐 할 수 있잖아요. 뭐 분양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브랜드 문제, 이제 분양에서는 브랜드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러죠. 아무튼 이제 요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요. 문제를 보시면은 1번이죠. 자, 1번은 뭐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마케팅의 영역은 물적 부동산,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증권의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산 상품을 사고 팔며 임대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 부동산 마케팅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부동산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보죠. 그러니까 물적 부동산만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서비스도 마케팅하고 부동산 증권도 마케팅하고 뭐 이런 것을 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2번에도 연결이 되죠.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자체의 마케팅과 부동산업, 즉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고요. 다음에 부동산은 고가성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충동 구매가 어렵죠. 따라서 중개업자는 신뢰성보다는 정보를 중시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거 바뀌어 있어요. 그게 충동 구매가 어렵다면 그만큼 신뢰성을 중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마케팅이란 부동산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목적은 뭐겠어요? 이윤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 기업, 부동산업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만드는 모든 활동입니다. 제반 활동이라는 게 모든 활동. 그러니까 그 고객의 태도와 행동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 회사에 대한 호감도가 낮은 고객들한테는 이제 호감도가 높도록 바꾸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그러한 호감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라면 계속 유지하게 해야 되고요.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죠. 다음에 5번에 미시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경쟁업자라든가 공중, 고객, 정부 등이 있다. 자,
자, 이게, 미시적, 거시적 할 때 미시적은 나무를 보는 관점, 거시적은 숲을 보는 관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나무를 보는 관점이라는 게 이 경제 분석에서는요, 미시적이라고 할 때는 경제 주체별로 보는 거예요. 의사결정 주체별로.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경쟁업자라든가 공중, 고객 이런 사람들이 다 의사결정 주체들이죠. 의사결정 주체별로 그렇게 살펴본다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2번부터가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2번에 2번 문제 이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시장 세분화 전략입니다. 시장 세분화 전략이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 따른 상품 판매의 지향점을 명백히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적시장 선정이죠. 일단 그 시장을 세분화한 후에 세분화된 시장에서 대상 상품의 가망 수요 집단을 확인하고, 가망 수요 집단이라는 것은 수요할 것이 기대되는 그런 집단이죠. 그걸 확인하고 표적 시장에 적합한 신상품을 기획하는 단계이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이란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경쟁자에 대한 경쟁 우위 전략을 수립하고 가망 수요 집단에 대하여 제품의 우수성이나 적합성 등을 홍보하는 단계이다. 그렇죠. 다른 회사와는 다른 그런 것을 이제 홍보하거나 또는 그런 제품을 만들거나 기획해서 만들거나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차별화 전략이 되겠고요. 다음에 STP 전략이나 4P 믹스 전략은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다. 이게 틀렸죠?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고객 점유는 이제 아이다가 나와야 되죠. 아이다 원리. 다음에 5번은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렇죠.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는 마케팅이 필요 없다 그랬죠. 물자가 부족한 시절에는 굳이 마케팅을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알아서 다 그냥 사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물자가 어느 정도 충족되니까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물자가 부족하던 시절 70년대까지만 해도 좀 부족했었죠. 그러니까 8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어느 정도 물자가 충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케팅이라는 게 없었어요. 8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마케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공교롭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오던 그 시절이 공교롭게 이 발전 상황을 기억할 만한 그 나이 때부터 제가 해서 다행히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70년대 깜짝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커가면서 이제 운동화 신고, 제가 딱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따라 살아왔던 그 흔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배를 골지는 않은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먹고는 살기 시작하는 시절, 그 시절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어려운 시절을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래서 어릴 때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이 많아요. 검정 고무신 이제 고무신이잖아요. 가다가 유리를 밟아가지고 바로 뚫고 들어오는 거죠. 유리니까. 바닥이 찢어져가지고 발바닥이. 근데 뭐 바닥이 찢어져도 뭐 그때는 무슨 치료라는 게 없죠. 그냥 씻고 그냥 뭐 붉은 거 칠하면 되는 거죠. 그 붉은 거 칠하고 뭐 밴드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 나왔어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면 이렇게 갈아붙이잖아요.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까 막 뛰어다니고 하다 보면은 넘어지면 다 갈아붙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갈아붙이면은 그냥 물로 씻는 거예요. 물로 씻고 또 노는 거죠. 그 또 뻘건 거 바르는 거죠 또. 그러면은 나중 되면 여기가 이제 막 딱지가 앉으면서 곪잖아요. 막 골마요. 곪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덧붙인 거 하나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새살이 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가렵잖아요. 그게 상처가 나올 때는 그 가려우면 그 막 긁어가지고 다시 덧나죠 또. 그렇게 해서 어릴 때 그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물로 씻고 이렇게 했는데도 다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만 상처 나면은 막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 예? 종합병원에 가요. 조금만 상처나도. 아무튼, 그런 시절을 거쳤는데, 그게 제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쯤 갔을 때구나. 그때쯤 돼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막 프로스펙스,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것들, 이런 게 왜 그렇게 나왔겠어요. 이게 이제 먹고 살만한 때가 된 거죠,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공급자도 많으니까 이제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거죠. 그 당시가. 80년대 초중반. 이게 이제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때였죠. 근데 일반 상품은 그런데 부동산 쪽의 마케팅은 이제 2000년대가 들어섰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90년대까지는 주택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폐지됐죠, 당연히. 주택법으로 흡수됐어요. 2000년대 넘어서면서 1가구 1주택 목표는 달성이 됐기 때문에 주택건설을 촉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적인 문제로 넘어간 시기가 됐죠.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분양이 안 되는 경우 없어요. 다 분양되는 거죠. 그럼 마케팅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는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드디어 부동산 쪽에도 들어서게 된 거죠. 가장 먼저 치고 나온 데가 삼성이잖아요. 레미 안으로. 정말 이거 들었을 때, 야, 정말 이 단어를 만들어도 이렇게 어떻게 꼭 보면은 외국어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레자가 올레자인가요, 이게? 맞나요?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갑자기 레자도 안 되네.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인가요?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이게 이제 올레자, 아름다울 미자, 편안할 한자. 미래라는 의미, 아름답고 편안하고. 참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죠. 이런 브랜드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마케팅이라는 데 이제 선두주자로 이렇게 나선 거죠. 그게 이제 부동산 마케팅입니다. 이게 우리 부동산 쪽에서 그게 이제 다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뭐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4번 문제. 자, 요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그 부동산 마케팅 4P 전략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잖아요. 그것은 4P가 프라이스, 가격, 프로덕트, 제품, 그 다음에 플레이스가 유통경로죠.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 홍보 촉진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고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나온 건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넘어가셔서 5번처럼 이렇게도 출제가 되고요. 자, 5번에 부동산 마케팅 활동은 4P 중 다음의 부동산 마케팅 활동은 4P 중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가? 기업의 아파트 단지 내 충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가? 그리고 인근의 중개업소를 통한 판매. 아파트 단지 내 충분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이거 뭐예요? 이거는 제품 측면이죠. 제품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라든가 그 물건 아파트 단지는 단지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잖아요. 그 각각의 호별로의 설계도 제품이지만 단지 자체가 그게 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인근의 중개업소를 통한 판매는 이거는 유통경로에 해당하죠. 지금 이 문제가요. 이런 문제가 이번만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지금까지 출제되면서 꾸준히 여기에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 시대. 10년 전에 어떻게 출제가 됐었는가 하면은 10년 전에 이제 제품 측면에서 차별화하는 것에 주차장의 지하화. 이거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히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주차장이 지상에 있는 게 많으니까 주차장의 지하화. 이게 이제 제품 측면의 차별화에 그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단지 내 실개천 설치 뭐 이런 거. 아파트 단지 내 실개천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것도 한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제품 측면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이제 원래 만약에 출제되면 어떤 게 할까요? 단지 내 무슨 피트니스 센터 뭐 이런 거. 지금 여기 세종시 와가지고 처음 봤거든요. 저기 천마을에서부터
단지 내에 저거 있잖아요. 뭐죠? 헬스장. 예, 단지 내 헬스장에 있는 거, 이게 세종시 와서 처음 봤어요. 단지 내에 있는 거를. 예, 근데 이제, 그게 벌써 6년 전이잖아요. 6년 전에 그게, 단지 내 헬스장에 있는 거를 처음 봤고, 그 이후에 수영장도 단지 내에 있는 거를 좀 들었고요. 예, 그리고, 도서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여기는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도서관이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들어보니까 도서관 관장도 있어요. 단지 내 아파트에. 단지 내 아파트에 도서관 관장이 있어서 뭐 그런 거 관리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차별화 측면의 일종이죠. 제품 차별화. 아무튼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 7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그 다음에 8번, 9번은 여기 이제 그 부동산 광고인데, 부동산 광고는 최근 10년간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돼서 신경 쓰여요.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8번을 좀 보시면은, 부동산 광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광고의 기능은 판매 촉진, 상품의 소개, 고객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 제공, 수요의 자극 등을 들 수 있다. 광고 기능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판촉이라든가 상품 소개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일반 상품의 경우는 생산자나 판매자만이 광고주가 되나, 부동산에 있어서는 중개업자, 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가 광고 주체가 될 수 있죠. 경우에 따라 사는 사람도 광고할 수 있고 파는 사람도 광고할 수 있고요. 중개업자도 광고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광고란 명시된 광고주가 고객의 부동산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설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광고의 특성은 지역적 무제한성, 내용의 개별성, 시간의 무제한성을 들 수 있다. 자, 이게 무제한성이 아니죠. 예, 지역적으로도 제한이 되고요. 또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내용의 개별성은 맞는 말이죠. 예,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 광고의 기능은 부동산 시장의 상품을 소개하고 그 판매 방법을 광고한다. 이건 뭐 별거 없고요.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을 보시면은 그 부동산 광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전시 광고는 지면이 넓어 상세한 설명문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전시 광고는 안내 광고와는 다르죠. 전시 광고는 이거예요. 전면 광고. 전면 광고. 한 면을 다 광고로 사용하거나, 반면 광고는 뭐예요? 반면 광고는 위에 이제 기사가 있고 밑에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자, 얘네들은 이제 지면이 넓죠. 지면이 넓어서 상세한 설명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전시 광고라 해요. 전시 광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기사가 있고 안내 광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3단으로 일단 나눈 후에 이걸 다시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누어서 이렇게 각각의 이제 광고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안내 광고라고 그래요. 안내 광고는 이제 짧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죠. 전시 광고는 상세한 설명문을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노벨티 광고는 실용적이고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광고 매체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맞죠? 요즘은 물티슈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병따개 많이 받았었는데, 집으로 이제 저거 할 때 병따개 맞죠? 그래서 병따개 저기 붙여놓잖아요. 냉장고에. 그런 거 이제 많이 했었고, 요즘은 이쑤시개나 뭐 이런 거 많이 하나요? 이쑤시개. 그 중국집에서 보낼 때는. 중국집에서 할 때 이쑤시개 많이 안 오나요? 중국집에 이제 배달 안 하는 거 봐요. 요즘 그 이쑤시개가 많이 오던데, 이렇게. 성냥깍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쑤시개 안 주고. 맞네. 요즘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구나. 아무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없고 이제 배달도 잘 못 시키겠네. 가서 먹으면 되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노벨티가 한 거고요. 다음에 애드믹스가 있죠. 애드믹스가 애드버타이즈먼트예요. 애드버타이즈먼트가 광고란 뜻이거든요. 이제 철자가 생각이 안 나서 더 이상 말 못하겠어요. 여기까지만. 애드버타이즈먼트. 애드버 V-E-R 타이즈가 S예요, Z예요? S예요? 이렇게 되나요? 이게 생각이 안 나서. 이게 광고란 뜻인데 섞다란 뜻이죠. 이게 사피믹스처럼 광고를 섞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광고 수단이 많잖아요. 매체가 뭐 교통 광고도 있고 또 신문 광고도 있고 TV 광고도 여러 이제 매체가 있는데 그 매체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그 광고 효과가 높고 낮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광고 효과에 따라서 광고 예산을 적절하게 나눠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신문에 간지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광고 효과가 어떤 게 높을까요? 광고 효과가 TV 돈이 있어야지. 돈이 TV 광고 15초에 황금 시간대에는 엄청 비싸잖아요. 뭐 몇 천만 원. 근데 그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그만 업체 이제 중개사무소나 이렇게 할 때는, 또 학원 이렇게 할 때는 플래카드 이제 있고요. 또 가끔 가다 이렇게 노벨티도 좀 돌리고, 그리고 이 인터넷으로도 검색을 좀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인터넷으로도 하니까 인터넷 검색 광고도 좀 올리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섞으란 얘기예요. 아무튼 그렇게 애드믹스고요.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광고 목적에 따른 분류로는 기업 광고, 인명 광고, 계몽 광고, 교통 광고가 아니고요. 교통 광고는 매체에 따른 거잖아요. 매체에 따라서 교통, TV, 신문, 라디오 이렇게 하는데 그게 특정 광고예요. 특정 광고 또는 특정 부동산 광고. 특정 부동산을 광고하는 것을 특정 광고라 그래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메일 광고가 뭐예요? 다이렉트 메일 광고는 DM이잖아요. DM 발송. 우리 집으로 DM 발송 이제 우편물로 오잖아요. 그게 이제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에서는 10번을 좀 볼까요? 10번을 보시면은, 셀링 포인트는 틀린 걸 찾는데,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을 말한다. 이 셀링 포인트 들어보셨나요? 셀링 포인트 어디서 얘기하죠? 중개사법에 나오나 이것도? 셀링 포인트가 뭐예요? 셀링 포인트가? 있네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 구매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특징 이렇게 나와 있네. 그 셀링 포인트를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제 선배가 좀 공인중개사 좀 소개시켜 달라고 물건 좀 소개받고 싶다고. 근데 가액은 한 5, 60억 정도 되고 장소는 이제 어느 지역을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그 지역 이제 저는 전국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니까 그 지역에 이제 마침 공인중개사가 있어서 소개를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을 할까 저 사람을 할까. 그 지역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고민 끝에 소개를 했는데 이제 전달을 했죠. 어떤 물건을 원한다. 이 고객이. 그래서 1층에 식당, 2층에 술집, 3층에 노래방, 4층에 안마 시술소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뭐 학원이 입지에 있거나 내과 의원이나 이렇게 사무실 이런 용도의 건물을 원하는 거예요.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도 주고 직접 이제 얘기하게끔 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런 물건이 없었던 거죠. 그런 물건이 없고 그 사람한테 있던 물건이
1층에 식당, 2층에 술집, 3층에 노래방, 4층에 안마시술소. 이 건물을 자꾸 소개를 한 거예요. 수익률 괜찮다고. 근데 이제 고객이 지금 원하는 거는 이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물건을 하지 않는. 이게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 같은 게 생기고 막 그렇게 이렇게 생기면은 영업 정지 먹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경 쓰는 게 싫은 거예요. 돈을 덜 벌더라도 신경 쓰는 게 싫으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럼 거기에 그 포인트, 셀링 포인트에 맞춰야지. 그 셀링 포인트에 안 맞추니까 완전히 물줄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저한테도 이제 얘기 안 해요. 소개시켜달라는 얘기 저한테도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저도 그냥 괜히 체면만 구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나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건물을 지어서 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한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게 이제 셀링 포인트예요. 셀링 포인트를 잘 캐치를 해야 된다고요.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 자, 고객 점유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공급자 중심이라고 돼 있죠. 고객을 점유한다는 게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고객 점유 자리에 시장 점유가 들어가야 옳은 편이죠. 그다음에 이제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이례적이 아닌 지속적 관계로 유지하려고 하고요.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S, 표적 시장 선정 T, 포지셔닝 P 맞고요. I라는 주의 A, 관심 인터레스트 I, 욕망 디자이어 D, 행동 액션의 A, I, D, A 맞죠? 11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앞부분에 남겨놨던 부분이 있죠. 입지론.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요. 그 84쪽입니다. 그 84쪽에서부터 86쪽, 7번까지는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 공업 입지로는 10분의 2에 해당해요. 공업 입지로는 이제 3, 4, 5, 6, 7번까지인데 7번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한 번 정도는 좀 봐둘 필요는 있어서 7번은 말씀을 드릴 텐데, 앞에 84쪽에서는 1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자, 2번도 사실은 농업 입지론이라 이거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다만 T9의 지대론으로서 등장하기는 하죠. 그래서 2번은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T9의 입지론과 지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므로 입지 경쟁이 유발되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지 주체에게 토지는 할당된다. 당연하죠. 그 지대를 제일 높게 주는 주체한테 토지가 할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지 경쟁으로 입지 지대가 발생하여 도심에서 지가는 가장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는 낮아진다. 맞고요. 그 다음에 도심으로 갈수록 조방적 농업이 입지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집약적 농업이 입지한다. 이게 틀렸죠? T9의 농업 입지론에서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집약 농업이고요. 바깥으로 나갈수록 조방 농업이죠. 이쪽이 집약 농업, 바깥쪽이 조방 농업이죠. 그거는 200년 전 유럽 얘기나 지금 우리나라 얘기나 똑같다 그랬죠. 도시 근처에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 재배가 많잖아요. 집약 농업이 이제 도시 근처에.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그다음에 농촌 토지에 대한 지대는 일반적으로 비옥도와 위치에 의해서, 도시 토지에 대한 지대는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이 이용 주체 및 경제 활동에 따라 한계 지대 곡선이 다르게 나타나죠. 지금 이게 한계 지대 곡선이죠. 이게 집약 농업의 한계 지대 곡선이고요. 요거는 조방 농업이죠. 조방 농업의 한계 지대 곡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3번도 좀 보고요. 3번 이제 공업 입지론이죠. 다음 중 공업 입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수송비, 노동비, 직접 경제 이점 등이 있고요. 자, 이 중에서 베버가 가장 강조한 것은 뭐예요? 수송비, 운송비죠. 그래서 공업 입지론으로서 2번 지문이 있죠. 최소 비용 이론이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총 운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 입지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중간 지점 지향 산업은 수송 적환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죠. 수송 적환 지점이 어떤 거예요? 이 수송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철도 교통에서 도로 교통으로, 또 육상 운송에서 해상 운송으로. 그러니까 기차역 같은 것이 기차역 같은 곳이 입지로 괜찮고요. 또 바닷가가 공장 입지로 괜찮다, 이런 의미죠. 그다음에 그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경우, 자, 이거는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적게 나가는 거예요?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럼 무슨 지향 입지요?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겠죠.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자동차 공업이나 석유화학 공업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은 한데 모여 있어야 되겠죠. 직접 지향 입지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4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뭐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4번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5번이나 6번 다 같은 맥락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주시고요. 7번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지만 7번은 이제 요 한 문제로 좀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앞에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하고는 반대 입장이죠. 앞에 그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판매 조건을 동일하다고 본 거죠. 판매 조건은 동일하다면 비용을 낮춰야 이윤이 극대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은 비용은 동일하다고 본 거죠. 비용 조건 동일. 그러니까 공장을 어디 짓든 비용은, 생산비는 별 차이 없다. 생산비, 수송비, 비용은 별 차이 없다. 그러면은 판매를 가능한 한 높일 수 있는 곳, 여기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짓는 곳, 판매를 가능한 한 많게 할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요 원추체 해서 수요콘이라고 하죠. 수요콘, 원뿔. 그래서 이 원뿔의 부피가 가장 큰 곳이 최적 입지점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 한가운데 이제 공장 위치죠. 공장 위치. 공장에서 거리가 멀수록 수요의 크기는, 수요량은 점점 어떻게 해요? 수요량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이 밑에 원을 벗어나면은 더 이상 수요량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 밑에 바닥 원의 넓이, 요 넓이가 배후지가 되는 거예요. 배후지. 시장. 그래서 1번에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이 판매 조건을 일정하다고 보았다면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은 비용 조건을 일정하다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원추체, 수요콘이죠. 바닥의 어떤 위치에서의 높이는 그 위치에서의 상품의 가격이다. 자, 어떤 위치에서의, 바닥에서의 어떤 위치에서의 높이, 이 높이는 그 가격이 아니고 수요량이에요. 수요량. 공장 위치에서 거리가 멀수록 수요량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표시하는 거죠. 자, 그 수요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5번 때문에 그래요. 5번. 중심지에서 멀수록 높아지는 가격을 수요자가 부담하므로 중심지에서 멀수록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한동안 이제 오랫동안 살다 왔잖아요. 서울 장수 막걸리에 입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장수 막걸리를 이제 여기 내려와서도 많이 찾았는데 장수 막걸리가 다행히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는 비싸요. 100원인가? 뭐 200원 비싸요. 비싼데 그 정도 비싼 거 가지고는 뭐 안 먹거나 하진 않죠. 근데 이제 왜냐면은 거기 이제 입맛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 먹든 저거 먹든 관계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종 막걸리는 더 싸게 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비싸요. 100원, 200원. 그러면은 당연히 뭘 먹는 거예요? 좀 당연히 세종 막걸리 먹는 거죠. 근데 세종 막걸리도 저쪽으로 올라가면 또 비용이 더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에는 더 비싸게 받는 거죠. 100원이나 200원.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다른 조건이 똑같다고 본다면 다른 조건은 똑같다고 봐야 되니까 뭐 이 입맛에 길들여져 있냐 그게 아니냐.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커지니까 수요량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는 서울에서 온 사람이 엄청 많은가 봐요. 그 슈퍼에 장수 막걸리 위치가 있거든요. 그 장수 막걸리 위치가
주말이면 싹 없어져. 이게 그 많던 장수 막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 밑에 세종 막걸리 있어요. 뭘 뜻하겠어요, 이게? 장수 막걸리를 선호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이게 더 많고, 이 세종 막걸리는 이렇게 그 제품 제조 일자가 지난 게 좀 있어요. 잘 안 나가니까. 근데 장수 막걸리는 그 제조 일자가 굉장히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사람이 거기는 많다는 얘기예요. 예, 아무튼,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서울에서 막걸리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진천에서 만들어요. 충북 진천에서. 그러니까, 제조장을, 이제 멀리 안 하는 거죠. 좀 비교적 조금 가까운 데서 해놔야 수송비 부담이 줄죠. 그러니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거는 진천에서 만드는 거죠. 이게 다 비용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8번부터는 이제 상업 입지론에 해당하는데, 자, 요거는 이론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거를 말씀드리고, 문제풀이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상업 입지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는, 크리스탈러의 이론 있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여기는 이제 중심지 성립 조건을 기억해야 되고요. 중심지 성립 조건이 뭐예요? 최소 요구치보다 뭐가 더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죠. 맞나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중심지의 계층성 있죠. 중심지의 계층성은 이 피라미드 구조 있죠. 피라미드 구조에서 이게 제가 예전에 생각할 때 이거 수업 시간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배웠었는데, 이걸 왜 제가 기억을 하는가 하면은 이 중심지의 계층성을 제가 배울 때 여기를 면소재지 했고요. 면소재지. 여기를 군청소재지. 그 당시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는 도청소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면소재지에 있는 점포들, 면소재지에 있는 점포들은 우리가 가는 빈도수가 어때요? 빈도수가 높은 것들은 면소재지에 다 있죠. 근데 이제 어쩌다 한번 가는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제 소설 같은 데서 나오는 읍내 가야죠. 읍내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찾는 빈도수가 여기보다는 낮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그 동네 자동차 파는 데 없었거든요. 자동차 파는 데 가려면은, 이 도해지 가요, 도해지까지. 맞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자동차 타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데, 자동차 대리점이 거기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찾는 빈도수가 낮을수록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배우지가 더 넓은 배우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규모는 이제, 커지고, 중심지 규모는 커지고, 중심지 간 거리는 멀고, 그리고 기능은 다양해지고, 숫자는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중심지의 계층성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지 형성 과정이 있죠. 평평한 곳에 산도 없고 강도 없고 그런 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중심지가 배치되어 있고, 일정한 간격으로 똑같은 사람이 모래알을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있을 때 중심지가 형성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정육각형 형태, 중심지 형태가. 이 중심지는 요걸 상권 범위로 하고, 또 요 중심지는 이걸 상권 범위로 하고, 각각의 중심지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상권 형태가 정육각형이잖아요. 요거는 다수 중심지가 있을 때 얘기고,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원형으로 중심지가 형성이 되고, 요게 이제 크리스탈러의 얘기잖아요.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레일리의 이론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서 상거래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크기 인구죠. 인구에는 비례한다. 뭐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 내용에 따라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중심지가 있다면 상권 경계는 작은 쪽 가까이 큰 쪽 가까이,
작은 쪽 가까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작은 거는 이제 성권 범위가 작기 때문에 얘는 성권 범위가 크고요. 그런 내용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더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라 그랬죠. 이 허프 레일리는 이 두 중심지 사이에 장애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장애 요인이 없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장애 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허프가 더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 장애 요인을 고려했다는 게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마찰계수라고 해서 레일리는 이 숫자가 항상 2로 고정되어 있지만 허프는 다른 숫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또는 이제 다른 말로 시간거리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장애 요인을 고려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허프는 거시 분석을 했고 저쪽은 미시 분석이었죠. 저쪽은 이쪽이 미시죠. 이쪽이 미시고 사람을 본 거죠. 사람이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이 사람을 본 거죠.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도시가, 중심지가 고객을 이렇게 어느 정도로 끌어들이느냐,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여기는 다수 중심지도 적용을 했죠. 그러니까 중심지가 한 개 더 생겨도 관계없어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근데 여기는 두 중심지 사이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확률 모형이라고 하죠. 확률 모형. 확률론적 관점에서 봤지만 이거는 결정론적 관점에서 봤고요. 이미 결정이 났다. 이렇게. 이 범위 안에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이쪽. 이 범위 안에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이쪽. 근데 허프는 그렇지 않죠. 여기 있는 사람도 이쪽으로 갈 확률이 있죠. 확률이 낮을 뿐이지. 확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봤던 거고요. 더 발전시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집국산 전선편 해서 점포 유형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집집국산 전선편.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국부적 집중성 점포, 산재성 점포. 그 다음에 전문품점, 선매품점, 편의품점. 대체로 이렇게 짝을 짓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짝을 짓는 경우도 있고요. 집심의 키워드는 뭐예요? 배우지의 중심, 중심이라는 단어. 요거는 중심이 있으면 안 되죠. 동종업종의 점포들이 한데 모여 있으면 돼요. 외곽이라 할지라도 모여 있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산재성 점포. 전문품점은 키워드가 뭐예요? 구매를 위한 노력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구매를 위해서는 노력이나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집심성. 얘는 비교 후 구매라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비교하려면은 점포들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한데 모여 있어야죠. 그래서 비교 후 구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편의품점이고. 자, 이렇게 이론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일단 요게 주된 흐름이에요. 크리스탈러 이론, 레일리, 허프, 집집국산 전선편. 그 외에 컨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간혹가다 언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바로 문제풀이를 들어가겠습니다. 8번부터.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